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금요일이지만 시사시사. 원래는 오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 미루겠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는 잡담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검찰개혁 문제로 한 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드리지 않으면 타이밍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잡담 시간이지만 시사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공개했던 중수청, 공소청 입법예고안이죠.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대통령도 여론 수렴을 지시한 상태고요. 뉴스 자체는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굳이 잡담 시간을 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수기하고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렇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감히 의견을 내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모으는 것이 여론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여론의 바다에 제 작은 의견 하나를 보태겠습니다. 그게 바다에 떨어지는 사소한 물방울 같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 모여서 넓은 바다를 이룬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을 봤는데 가장 귀에 확 들어왔던 대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사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도 좀 기분이 쎄했는데 많은 비판적 의견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문제를 왜 개인의 선의에 기대해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주류였던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반발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발심을 제 관점에서, 그리고 약간의 경제학적 관점을 추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로 길고 길었던 설계자들 책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책 홍보를 드렸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자가 외면받는 시대에 변변치 않은 책을 내놨는데 입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연대 덕에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의가른익 효과 얕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신 하모니 입주민 3분과 연이어서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는 건 아니고요. 대전 하모니 아힘TV 정진호 PD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제가 우선 기초의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제가 자칭 분산주의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민중들이 사는 그 마을, 그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3분의 하모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대구 달성군 의회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신 분이십니다. 대구 하모니 김명환님을 뜨거운 환영의 마음을 담아 모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뚝 끊기는 인터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인터뷰. 잘 가린 효과 6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대구 어머니 김명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네, 초대되고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가슴도 떨리고 매우 기대됩니다. 네, 많이 떨리실수록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럴수록 네. 웃기니까 충분히 긴장하시고 긴장 풀지 마시고 충분히 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룰은 아시죠? 줌이 허락하는 30분 내에만 인터뷰가 음, 진행됩니다. 네.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이 없다면 편집도 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으로 네. 나갑니다. 네, 줌이 네. 끊기면 뚝 하고 끊깁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네네. 제가 김명환님을 자유가르니 교과 인터뷰에 모신 이유는 김명환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달성군 의회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네, 요즘 그 91 학번 네, 그 91년도를 주제로 많이 그 방송을 하고 계셔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네. 뭐 제 멋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네. 선관위에도 문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출연하는 것, 그리고 뭐 당적이나 이런 것들 소개하는 것에는 네. 문제가 없다고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명환님을 시작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연이어 해볼 예정인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상부터 여쭤보죠. 고향이 대구 혹은 경북이십니까? 아, 네. 고향은 경북 성주입니다. 참외로 아, 유명한 곳. 그리고 네. 요즘 또 사드로 사드. 유명한 네. 곳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민주 진보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되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사셨으면 좀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정서적으로 편한 길이 있었을 텐데요.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 네. 저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오던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지랑 오이랑 박스 한 차를 실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열심히 일해서 같이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그것을 판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차비를 다시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음, 그 음, 일을 겪으면서 제가 농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열심히 일하고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을 몸으로 겪으면서 제가 농업경제학과를 입학하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하면서 면접 볼 때도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여기에 입학했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북 성주에 살고 있었지만 현실을 부모님께서도 바로 보고 계셨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고 어렵게 살까? 노동하는 대가를 왜 다 못 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 더더구나 91학번으로 입학하게 되면서 이렇게 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들하고 갈등 같은 것들도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정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살면서는 어, 정치라는 문제보다는 삶이 너무 사실은 음, 힘들었어요. 네,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고, 저는 91학번 동기랑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투쟁하던 동지와 결혼했기 때문에 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네. 아이를 낳아서도 뭐 그냥 잘 키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아팠고, 그리고 또 돈을 벌어가면서 매달 매달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음, 뭐 대구에서 사는 것, 그리고 음,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보로서 살아가는 거는 다른 뭐 보수인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로서 월급을 타서 살아가는 문제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것을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단계인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또 토론이라는 일을 하게 네.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주목하고 있는 일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일이고, 그 일을 하게 되면서는 뭐 보수 진영의 사람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뭐 나만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부터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 91학번이시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네, 요즘 자주 이야기를 한 1991년의 정서도 굉장히 네,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김용균 열사도 가까운 곳에서 있으셨던 분이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당적을 가지고 열심히 네, 활동을 하시고요. 네,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는 제가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음,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아이도 키웠는데 어,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겪었던 외로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조금은 여유가 생겼으니 함께 젊은 엄마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마을 공동체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벽이 많더라고요. 단돈 100만 원을 쓰는데 그것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망을 했어요. 절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달성군에서 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음, 그 화원읍 삼거리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 대구시지만 군단이라서 읍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 삼거리에 박형령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저희 그 총학생 회장을 하셨던 87년도에 네. 그 투쟁의 선봉에 계셨던 선배님의 현수막이 여기에 걸리다니, 그리고 그분이 총선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나도 내 국회의원 가지고 싶다. 내가 음, 뽑은 국회의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입당을 자진해서 하게 되었고 네.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투쟁을 했던 총학생회장 선배의 네, 출마 모습과 내 네,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내 지역에서 갖고 싶다는 네, 욕심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네, 민주당에 입당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출마를 하세요. 기초의회에.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제가 그 예전에 이동영 작가님 팟캐스트 시절에 EJ 팟캐스트 들으니까 네, 경상북도에서 민주당 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뭘 하면 이 네, 먹고 계시던 걸 들고 던지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네. 정치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정치를 하고 네. 싶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가 나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투쟁과 정치인들과는 네. 관련이 없다. 우리는 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투쟁했던 선배님이나 뭐 동기들, 친구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네, 제가 민주당에 있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어 이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 퍼실리테이터라는 일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 시민 원탁회의를 2014년부터 해서 대구시에서는 22회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7,60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해서 대구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함께 참여했었어요. 그 일을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 했는데 그 보수 그 권영진 시장님이 했던 일이지만 네. 그 의미는 정말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어떤 시장님이 네. 들어서면서 바로 시장 폐지를 놈이라고 해버렸어요. 하시죠. 시장 새끼, 네, 뭐 어떤 시장 놈. 시장, 네, 그 네. 놈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쌓아왔던 의미들을, 시민들이 쌓아왔던 의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네. 의회에서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그걸 음, 통과시켰어요. 그때 정말 절망을 느꼈고, 아, 그러면 저도 그 힘을 발휘하는 의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막는 최소한의 저지선이라도 서 있고 싶다. 네. 아니면 목소리라도 높여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걸 얘기라도 해보고 알려라도 보고 싶다. 그리고 작은 몸이지만 그러면 뭐 육탄으로도 막아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가장 크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최근에는 박정희 동상이 동대구역에 들어서 있잖아요. 네. 박정희 동상 생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대 시위도 많이 하고 의회에 통과되는 날 의회 마당에서 소리 높여 외쳤는데 네. 너무 허무하게 통과되고 말았거든요. 네. 통과만 됐느냐 실제로 세우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시멘트 그, 할 때 제가 가서 진짜 몸으로 들어 누워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투쟁했던 그런 방법을 지금도 써야 되나?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네, 민주당에서 음, 네, 활동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동대구역에 저도 봤는데 박정희 그 동상 네, 그게 홍준표를 닮게 지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건 네, 진짜 아닙니까? 닮았습니다. 진짜 예. 닮았습니다. 박정희인데 네, 홍준표를 닮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네, 되더라고요. 예. 네, 요 얘기도 하나 여쭤보죠. 그 내란 때 네, 추경호 사무실 앞에서 네, 피켓 네, 시위를 엄청나게 가열차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네. 있던데요. 예.
네, 어떤 기획이었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네. 그, 저희가 민주당이지만 달성군에서 민주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욕도 먹고 침도 뱉고 뭐 이런 걸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경호 내란 전에 추경호 20억 현금 수수설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증거가 없다는 명목 하에서 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저희는 그 추경호 사무실 앞에 그 집회 신고를 내고 매일매일을 여기를 지키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만들어서 어 3명, 4명 아니면 혼자서라도 매일매일 이제 그 시위를 했고요. 네. 피켓 시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내란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4개월, 5개월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직자, 국민의힘 당직자가 나와서 저희를 협박하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경찰관이 나와서 오히려 저희를 다시 협박하는 그런 네. 상황까지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기초의원들이 나와서 저희가 정당하게 집회 신고한 장소를 뺏기도 하고 몸으로 뺏기도 하고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지만 투쟁에 있어서는 그래도 네, 포기할 수 없는 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루도 비우지 않기 위해서 구글 캘린더를 만들어서 그 당원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원방에 공유하면서 하루도 비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비었을 때는 제가 또 막 달려가서 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도 시민단체가 한 번씩 오셔서 크게 또 집회를 같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대구 시당에서도 오셔서 힘을 보태주시기도 해서 또 여러 연대의 힘 때문에 또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추경호가 지금 달성군에서 여러 곳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광경만 보면 제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와, 네, 근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어, 이 이야기를 좀 줄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달성군 의회 진출을 위한 출마시고, 지금 네, 출마하시는 선거구가 다사읍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가 네, 2인 맞습니다. 선거구제입니까? 3인 선거구제입니까? 3인입니다. 3인 선거구제. 지금까지 여기서 투표를 하면 3인 당선되는 중선거구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당선이 됐습니까? 3인 선거구니까 네, 3명이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민주당 1명. 네, 지금 현재 의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신 네, 게 첫 번째 출마신가요? 아니면은 저는 첫 번째 출마입니다. 출마입니다. 어, 네네네. 당선 가능하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당내 경선이 있어서, 예. 네네. 아, 당내 아, 경선을 네네네. 거쳐야,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대충 그 읍에서 세 분이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두 네. 명은 국민의힘, 한 분은 민주당. 요 정도로 분배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같은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끼리는 제가 지난번 대구 가서도 느낀 거지만 상당히 끈끈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네. 관계들이 네. 어떠십니까? 네. 저희는 패밀리입니다. 아, 네. 그분들은 민주당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네, 하면서 달성구는 지역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면적이 네, 넓어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가려면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음, 되거든요. 그런 거리에 있어서 권역별로 이제 만남에 뭐 당원 만남의 날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다사 지역에 와서 당원들 만나게 되었고 또 만나다 보니 코드도 맞고 서로 또 그 보완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네, 연령과 성별을 제외하고라도 자취하고라도 네, 그래서 자주 톡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겠다고 하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음, 그 정치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라고 부를 정도로 네, 좋은 정말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십니다. 끈끈해 네, 보이시더라고요. 예. 네네, 네. 자, 전국이 인정한 최고의 사무국장. 이게 저한테 보내신 소개에 있었습니다. 아, 달성군 네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2025 네, 민주대상 조직성장상 수상. 네, 이러한 네. 헌신적 조직 운영의 결과로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중 단 9곳, 원외 4곳에 수여되는 민주대상 조직성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나신 거죠? 음, 네, 네. 그, 저는 이게 이제 다른 과정이 아니라 네, 당원 만남을 하기도 하고 투쟁의 과정에서 네,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음은 있어도 그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나오고 싶은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투쟁의 현장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같이 가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셨을 때 달성군 같이 조직해서 같이 지하철 타고 가기도 하고 가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될까 깜깜한 현실에 서로 뭐 한숨도 쉬기도 하고 또 마치고 또 뭐 술 한잔 하면서 또 다시 네, 끈끈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추경호 사무실 앞에서 네, 그 했던 과정은 뭐 어느 곳에 내놓아도 진짜 뛰어난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당원들이 물론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잘 정리해서 중앙에 올렸을 때 그렇게 또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 네. 또 저희 달성군에서는 당연한 평가인 것 같아서 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네. 선거 때가 되면 우리 네. 민주 진보 진영에서조차 대구 경북은 약간 포기 이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슬프게도요. 네. 그런데 네. 정작 제가 이번에 그 대구 하모니 모임을 가서 느낀 건 정말로 열정적이시고 네. 고군분투하시면서 끈끈하게 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족처럼 단단히 뭉쳐서 그 음,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운 투쟁을 하고 계신데 정작 이제 큰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도 아무래도 광역이나 이렇게 이 좀 넓은 단 위주로 많이 보니까요. 그럴 때 네. 대구 경북은 원래 그렇지. 라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는 듯한 음, 분위기를 보시면 어떤 음, 감정들이 드시는지요? 네. 그 제가 총선도 사무장으로서 일했었고 네, 그리고 대선도 달성군을 담당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어, 총선도 그렇고 매일 출근하면서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후보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당선되지 않는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네, 한순간도. 네, 네,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났고 심지어 소리 지르고 욕하는 분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런 마음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도 꼭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대선에서는 비록 많은 표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마음을 다해서 제가 그 선거운동을 조직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씨앗이 되어서 꽃필 수 있는 저는 씨를 심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지금은 네, 대구시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대구시장은 희망을 가진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대구시장이 당선되어 주신다면 저희가 저희 군에서도 힘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군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기초의원이 한때는 저도 기초의원이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네, 기초의원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그 소개 글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네, 민주주의 수호와 투쟁의 기록,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이런 네,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네, 놀란 게
그 이 민주당이 네. 아 벌써 이제 네 번째 민주정부의 집권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네. 특히 수도권에 살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날 것 같은 용어들, 네. 투쟁성이 조금씩 네. 줄어드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는데 음. 제가 그 네. 명아님께서 보내주시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라는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 네네. 어떤 네. 표현일까요? 좀, 어, 그 투쟁이라는 우리가 어느덧 음. 조금 멀리 하게 된 단어들이 여전히 음.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더 잘 싸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대구 경북에서 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솔직히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투쟁했던 과정들을 인정도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럴수록 저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내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본인이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눈으로만 본 것과 귀로만 들었던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투쟁했던 뿌리는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더더욱이 이번에는 정말 가열차게 투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5 년에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말로만 했던 사람과 칼바람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몸으로 겪었던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서 그것을 덮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 행동에는 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은 공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공감하는 정치, 음, 예, 소통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감이라는 말을 쓸 때 한 아이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넘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공감. 그리고 '아 아프겠다 넘어졌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공감. 그리고 일으켜 주는 공감. 그리고 그 아이가 넘어졌던 돌부리가 있는 도로를 평평하게 만드는 공감까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단계를 실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투쟁의 뿌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91 년도 우루과이 네, 라운드가 네, 네, 네네 타결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 살포대에 여기 모국만 뚫어서 저희가 그 서울까지 투쟁하러 다녔었거든요. 그 뭐 물론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절했던 마음이 지금 이제 달성구는 더더구나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인제 공부했던 치유농업 그리고 또 농업경제학으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학을 고민 보면 공미 공부하면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 경제를 실현해 보고 싶기도 네, 합니다. 네. 할수록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런 아직도 인제 그런 꿈을 가지고 아직 그래도 살 날이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되니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예, 네. 강연 갔다가 한번 뵙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당선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좋은 분들이 출마를 기피하고 그래서 더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음. 이런 고통들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정치를 그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실제로 출마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음, 절대로 음,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그럼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에서 투쟁하고 기여해 오신 분이 출마하시는 게 맞고 그분이 당선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 한 분을 딱 꽂아 주셔서 그분이 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물론 뭐 조금의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저는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몇 번씩 출마하시는 이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이런 사회도 네, 유지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출마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분들의 이력을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살펴보셔 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주변에 함께 가족처럼 동지들처럼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지치는 분들도 종종 나오시잖아요. 네. 보고 그 지치는 분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고 서로를 다독이면서 나아가시는지 방법이 음. 궁금합니다. 네. 어 뭐 저도 이렇게 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한없이 집에 돌아오면 약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강해지고 이 삶을 반복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집안에 분란이 너무 잦아서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국민 다른 당에 계신 분이나 보수분이나 이분들하고도 대화해 보면 분명히 접점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가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민중이라는 네, 접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민중과도 대화할 수 있고요. 어떤 민중과도 저는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나가떨어져서 잠시 쉬고 계신 분들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민중의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거기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오늘 제 옆에 있지 않아도 제가 3 걸음 앞에 가면 거기 같이 와 계실 겁니다. 같이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군의원이 되시면 네. 이런 걸 정말로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있으십니까? 음. 아. 저는 우리 지역 군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다는 분도 많이 네,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달성군 다사읍의 군의원은 김명화다. 네, 라고 이름을 알고 얼굴도 알고 알 수 있는 군의원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달성군 다사읍에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아름다운 광장이 있습니다. 그 네, 광장에는 뭐 다사읍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중심지거든요. 그곳에 한 달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야외 의정실 의회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네.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네, 뭐 커피 사 주시면 커피 마시고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 명함을 드리면서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창구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의원이 멋진데요. 되고 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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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제가 참 그 말씀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가족분들 반대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친 분들 설명하시다가 가족들 네. 반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음. 김명환님 가족분들하고는 갈등이 없으십니까? 아 가장 지친 사례 중에 한 명이 저희 남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네, 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예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있지만 있고 저를 또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있고 뭐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서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적극적으로 언제나 또 예, 저를 지지해 주고 예. 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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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뚝 하고 언제 끊길지 몰라서 제가 요 얘기는 미리 꼭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 김명환님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보다도, 어, 외로운 곳에서 끈끈하고 단단하게 투쟁해주신 모든 분들의 전진의 한 걸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얘기가 혹시 끊길까봐 제가 네.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아, 혹시 이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생소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 단어가 퍼실리테이터
네,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이고, 어, 네. 그게 김명환님께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는지도 좀 어필을 음, 해주시죠. 네. 뭐 해석하자면 조력자, 네, 진행자 이런 뜻인데 저는 이제 토론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토론 진행자를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시민 원탁회의 이라는 일을 많이 하고 또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민원탁회의 22회 동안 거의 대부분을 참여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경주 시민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진행까지 하는 오거나이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에서 의뢰를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 시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 정책에 관해서 직접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으로 경주시가 선정되기 전부터, 선정되기 전, 그리고 선정된 후, 그리고 선정된 그 에이펙이 개최된 이후에는 경주 시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까지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을 기획하고 제가 직접 경주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주 시민들이 에이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네, 그 뭐 복지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원탁 회의를 하면서 특히 정책에 관해서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어느 뭐 분야보다 제가 또 그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하모니에서 토론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진행자로 모셔도 될까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그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9.1학번이시죠. 네, 네, 1991년을 저하고 네, 함께 살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어,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박승희 열사께서 제일 먼저 네, 돌아가시고, 네, 그 뒤에 연이어서 김영균 열사, 천세용 열사 두 분이 다 같은 저와 같은 2학년 네,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김영균 열사께서 제가 알기로 대구 대구대, 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네, 어, 그 현장을 비슷한 곳에서 느끼시고 보시고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 네, 네, 시절에 대구에서 청년으로 사셨던 감정? 예,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뭐 그때는 매일매일 신문 보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그렇죠. 네네. 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서, 그리고 진짜 뭐 울면서 그 땅돌을 깼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는 진짜 투사가 돼야 되겠다. 어, 그내 주변에서 동지들이 죽어가는데 그 여론은 호도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제는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여학생들은 진달래대라는 이름으로 빨간 티셔츠를 입고 네, 그 진짜 그 돌을 나르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뭐 다른 어떤 분들은 어이없는 뭐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의 폭력 앞에 무차별한 폭력 앞에 저희가 그렇게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민주광장 앞에 나가는 게 하나의 일과였고 오후 2시가 되면 그때 그 민주광장을 울리던 음악 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에 가보면 민주광장도 없어지고, 네, 그 각종 건물로 메워지고, 경북대 민주광장이 없어지고, 건물로 네, 메워지고, 이번에 이제, 저도 그 후배들이 그 학생회로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단일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했거든요. 참 어, 이런 네, 가슴 아픈 청년들의 현실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들이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 본인이 속한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음. 네. 저는 또 제가 속한 지역에서 네. 열심히 활동할 테니 네. 네.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던데, 박승희 열사 유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오늘은 박승희 열사께서 꿈꿨던 그런 세상인가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사람다운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얕은 인터뷰. 하지만 대구 경북의 우리 마을을 바꾸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김명아님의 절대로 얕지 않은 인터뷰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13일, 14일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13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먼저 이분은 12일 후원해 주셨는데 통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홍별경 화이팅님. 그리고 슈퍼땡스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SDDV531님 감사드립니다. 홍별한님, 김별화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하별경 응원보탬님, 하모니 응원가님, 완배형아 최고예요님, 심소장님, 명별님, 한별인님, 지별성님, 하모니님, 이별호님, 하별아님, 정별조님, 흔들의자 이별영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연대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이지만 시사시사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적 특성이 연대의 폭이 상당히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게 안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51대 49 싸움을 벌여야 되고요. 그럴 때에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좀 있더라도 감정 싸움으로까지는 번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저 새끼하고는 죽어도 함께 못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새끼가 앞에 나타나면 어제까지 목숨 걸고 치고받았던 경쟁자였어도 오늘은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할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안 자체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사들은 다를 것이다라는 발언을 들었을 때 상당한 껄끄러움, 불편함,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향상 이 반감이 법무부 장관 개인에 대한 반감은 절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껄끄러운 반감의 정체가 뭐냐? 이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첫째, 저는 정성호 장관이나 검찰개혁안을 짜는 분들이 우리 민중들이 갖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사적인 보복 감정 정도로 여기지 않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조직개혁을 논하는 굉장히 상층의 토론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적어도 저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라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혹은 저는 검찰 개혁하자고 하겠습니까? 그 새끼들 다 법대로 잡아 가두라고 하겠죠. 제가 강력한 서울대 해체론자지만 서울대 출신 구성원들이 전부 쌉새끼들이다. 다 범죄자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 쌉새끼들이면 서울대를 해체하고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다 잡아 가둬야죠.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검찰 구성원이 모두 범죄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조직이 수십 년 동안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니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토론을 사적으로도 해보잖아요. 토론이 어디서 턱 막히기 시작하냐면 이걸 사적인 보복 감정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토론이 탁 하고 막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어떤 주제로 막 토론을 해요. 이 토론에 우리 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언성이 높아져요. 이때 상대가 야, 완배 너 나 싫어하는구나. 너 내가 싫어서 이러지? 이러는 순간 토론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한 발언,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저 같은 민중들의 소망을 검찰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이야기로 절하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장관이 저한테 야, 이완배 너 검찰 싫어하는구나. 검찰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로 들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아닙니다. 그런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티포텟에 기반을 둔 강건한 보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티포텟이 말하는 보복에는 사적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티포텟이 위력적인 이유는 상대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건한 사회적 보복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믿는 이유는 걔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이 사회를 바람직한 협력적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경제학적인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우리한테 사실 너 검찰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긁혀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중수청이 검찰 출신들로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검사들의 수사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다 무시하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제가 이 대목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감정이 불편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류의 설명들이 대부분 엘리트주의에서 파생되는 설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엘리트주의를 현실화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기술이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자주 했다는 이야기지만 전부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이런 호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력직 선호 사상도 엘리트주의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안 해본 사람한테 어떻게 시켜? 그리고 그건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의 영역이야. 이렇게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해. 잘할 리가 없어. 이런 태도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태도의 이면에는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질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엘리트주의의 전형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맡으면 수사를 못하니까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수사 경험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평생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혹은 검찰 출신들에게만 수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모든 치부들을 그냥 안고 가야 돼요. 그 수사 방식이 잘못돼서 고치자는 건데 그게 경험이니까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개혁을 못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훨씬 창의적인 방법으로 훨씬 정치에 덜 휘둘리면서 훨씬 더 잘 해낼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열고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80년 넘게 유지해온 검찰 권력의 개혁을 이뤄내겠냐고요. 저는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시각을 근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런 통제 가능한 엘리트주의의 발목을 잡힌 정치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정치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들의 가장 기묘한 습성 중 하나가 나는 엘리트주의 아니야. 나는 민주주의의 힘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외로 본능적으로 내재된 엘리트주의를 다 못 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사고나 행동이 엘리트주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까지 말씀드리면 이완배 쟤 정성호 장관 싫어하는구나.
싫어해서 저러지? 아닙니다. 안 싫어해요. 우리는 논의를 하자는 건데 자꾸 거기에 개인 감정을 넣으면 논쟁이 파탄 난다니까요. 아니 평생을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한 분을 제가 지지하는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왜 싫어합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째, 여론을 듣는 방식, 경청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엘리트주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권력이 여론을 듣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안이 있어요. 이 안을 제시한 다음에 여론을 듣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을 만들기 전에 여론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안을 만들어요. 저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건 건 바이 건, 사안마다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했던 수도 이전. 이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사회적 아젠다로 이걸 던져놓고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민중들이 모두 관심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엘리트들이 아젠다를 툭 하고 던진 다음에 여론을 들으면 안 됩니다. 먼저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죠. 그러니까 경청의 방식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민중들이 모르는 문제는 먼저 던지고 여론을 들어서 보완을 하면 되는데 민중들이 관심이 많은 문제는 여론을 충분히 듣고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왜 힘을 갖습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건 검찰의 부당한 횡포다라고 주장을 해도 민중들이 그 의견을 사회적 이슈로 쭉쭉 끌고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평화혁명으로 권력층의 이 일을 위임한 것도 민중들의 힘입니다. 이 일의 주도권이 정치권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니셔티브를 민중들이 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민중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안을 던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먼저 던지고 지금부터 다시 들어보겠다고 하냐고요. 물론 지금이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소를 잃은 다음에도 외양간은 꼭 고쳐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듣는 방식의 순서에서 엘리트주의의 물이 완전히 안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저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경청한다. 이 말을 쓸 때는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A야. 그런데 민중들 생각은 B네. A가 좋은데. 아니야. A로 밀어붙이면 표 떨어져. B로 가. 이거 하고요. 우리 생각은 A야. 하지만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건 민중들이야. 그러니까 안을 정하기 전에 민중들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자.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표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안을 바꾼다. 물론 그때라도 바꿔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렇게 바꾸는 것과 애초부터 민중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과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진짜 탈엘리트주의냐 아니면 탈엘리트주의의 가면을 쓰고 은근히 엘리트 체제를 옹호하는 가짜 탈엘리트주의냐를 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3명입니다. 공동 수상이었고요. 이른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레오니트 후르비치, 에릭 메스킨, 로저 마이어슨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론의 요지는 좋은 사회, 효율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되고 그 사회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의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 관점이 두 가지거든요. 첫째, 인간은 이기적이야. 둘째, 하지만 이기적인 건 좋은 거야. 그냥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메커니즘 디자인 학자들은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 대목에 동의를 해요. 다만 둘째, 이기적인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 여기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그냥 냅두면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적 인간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인간은 총체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규정하는 대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인간이 이기적이라거나 협동적이라거나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충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민중들의 경우에요. 실험을 해보면 얼추 4분의 3, 한 75% 정도가 협동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는 뭐냐?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이 이론이 희한하게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 진짜 딱 들어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적중을 해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정치인은 대부분 이기적이거든요. 제가 고시 패스한 사람들, 고위공무원들 만나보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민중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승진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모든 인간의 회로가 승진, 자기 이익에 지나치게 딱 하고 꽂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 권력의 세상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규정이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 정치인들의 성향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상당수가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이기적 인간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에 대한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디자인 방향은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데 디자인 자체를 내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혹은 민중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했을 때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고위공무원들은 승진시켜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이 사람들 관심사는 오로지 재선 승진일 텐데 그걸 하고 싶으면 민중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착하고 선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되려고 봉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검찰로 살면서 쌉스러운 권력 다 휘두르고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이 사람들 전형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승진 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가 이렇게 드높은데 이 사람들을 다시 등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똑같이 깽판 줘도 성공하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고위공직자들의 이기심이 민중들을 위한 봉사로 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깽판을 치면 내쳐지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깽판을 안 치죠.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의견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듣는 사람의 감성과 공감 문제도 아닙니다. 디자인의 문제예요.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깽판 치는 국회의원은 떨어진다. 이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깽판보다는 공익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이번 검찰 개혁안은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기적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검찰들에게 퇴로를 너무 넓게 열어줬어요. 어쩌면 그건 퇴로가 아니라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얻는 꽃가마길을 열어준 느낌입니다. 부디 늦었지만 여론을 다시 듣고 조정을 한다고 하니 좀 더 바른 디자인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난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경청은요,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의견이 옳은데 니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 아유, 니들이 징징거리니까 혹은 표가 되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경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일을 맡긴 정부입니다. 우리가 무슨 엘리트주의야 라고 반론하기 전에
조금 더 몸에 힘을 빼시고 이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다이어트 이야기는 다음 주 잡담 때 나누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